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파트너로 참가했지만 분담금 납부와 파트너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인도네시아가 KF-X 관련 재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분담금을 대폭 깎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와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X, IF-X의 개발 분담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9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전투기 개발 사업의 전체 비용 중 인도네시아 분담금과 관련해 다음 단계의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규모를 조정하고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이다 라며 분담금 축소,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철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KF-X 개발 분담금 약정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원유와 수송기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추후 재협상을 하자고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 우리나라와 합의했던 KF-X 관련 약속을 완전히 뒤엎는 재협상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굳힌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즉 사업 철회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도 이에 대비한 협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참 인도네시아, 제가 좀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막 그냥 참겠습니다. 한 8조 원 좀 넘는 이 개발 비용 중에서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 이상을 부담을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20%를 그렇게 내야 되는데 지난해 15%로 깎자. 그렇게 해서 한 5천억 정도 줄이려고 시도하고 나머지 비용도 원유하고 그리고 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CN-235 수송기 있어요. 우리 한국 공군이 결코 쓸 수 없는 썼어도 안 되는 그 수송기 그거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했다가 이제 우리가 거부하니까 지금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한 거예요. 다시 재협상 나선다. 우리하고는 뭐 어떻게 지금 마크 협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이 분담금 비율을 깎아주지 않을 경우에 그럼 우리 손 뗀다. 그럼 한국 니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니들이 그 돈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KF-X, 이 IF-X 이거 인도네시아가 50대 하기로 한 거 이거 안 하면 니들 기체 단가 확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니들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차라리 깎아줘. 지금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참 아주 그 양쪽으로 뭔가 좀 곤혹스러운 그런 한국 정부가 되는데 왜냐?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은 그냥 개인 감정 같으면 그 때려쳐라 그냥 내가 할게 우리가 다 할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일단 현금 2조 원 더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0대 생산하기로 한 KF-X의 대당 단가가 대폭 상승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00억 원에 억제를 하려고 했던 기체 자체의 가격이 거의 뭐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코스트 자체가 그야말로 포브스에서 지적한 대로 F-35로 훨씬 능가하는 아주 상회하는 그런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가 된다. 이런 게 이제 포브스의 예측이었는데 그 포브스 예측은 인도네시아가 참가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쉰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정말 감정적으로는 그래 니들 때려쳐라. 니들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KF-X가 우리 국가 경제 그리고 국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참 이거 한국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나라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KF-X가 너무너무 비싼 전투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바람은 가져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리비아 북부에서 러시아 공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미그-29 전투기 한 대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 공군 소유지만 푸틴의 개인 사병 집단이 가져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리비아 북부 시르테 인근에서 미그-29 전투기 한 대가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탈출한 조종사는 리비아 반군인 리비아 국민군 소속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리비아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9월 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9월 7일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파일럿 한 명이 낙하산으로 지상에 착지한 뒤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확인됐는데요. 이 백인 남성인 이 파일럿은 러시아어를 구사했으며 얼마 뒤에 리비아 국민군, 즉 하프타르 반군 소속의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현재 리비아 정부군과 하프타르 반군은 미그-29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격추된 기체는 지난 5월부터 식별된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공군 소유 기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전투기를 누가 격추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전투기가 격추된 리비아 북동부의 석유 수출 항구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시르테는 동부 반군이 점령하고 있지만 리비아 정부군과 터키군이 시르테 탈환을 위해 인근에 지대공 미사일과 전차 등을 대거 배치하고 반군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대에는 터키군의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리비아 정부군이 미그-29를 격추할 방공 자산이 없는 만큼 이번 격추가 터키군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 터키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터키 그냥 세게 나옵니다. 러시아 미그-29 바로 격추시켜버렸어요. 시르테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리비아가 아주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비아 동쪽에 이제 동부 반군이 있고 서쪽에 트리폴리가 있는데 그 서쪽을 이제 정부군이 점령하고 있고 터키는 이 서쪽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동부 반군이 서쪽을 한참 진출해서 트리폴리 인근에 있는 시르테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동부 반군이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석유 수출입 항구이기 때문에 터키와 정부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탈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제 전차를 비롯한 지상군들을 대거 직결시키고 있고 여기를 탈환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적의 전투기가 와서 폭격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터키군이 호크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그-29가 이 호크에게 격추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데 왜 이게 러시아 전투기냐 하면은 지금 이 인근에 미그-29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국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전에 참전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그러면 미그-29를 가져왔냐? 바로 러시아의 푸틴의 사병 용병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그너 그룹이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미그-29를 10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공군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려졌냐? 이 조종사가 지금 이렇게 요 사진이에요. 자기가 이제 낙하산으로 탈출해가지고 비행기 잔해가 뒤에 보이고 난 탈출했어라는 이제 그런 러시아어로 이렇게 자기가 촬영을 해서 하고 그리고 곧 있다가 여기 있는 이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와서 이제 태우고 간 거예요. 하인드 공격 헬기는 아시다시피 조종석이 있지만 뒤에 후방 캐빈에도 사람이 탈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태우고 돌아갔는데 저는 이 미그-29를 보면서 참 이 냉전 끝단에 이 미그-29가 나왔고 1990년대 이때만 해도 미그-29는 정말 이 생긴 모습 후방에 수직 미익이 2개가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전투기일 것이다 라고 다들 상상을 했던 그 전투기가 바로 미그-29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그-29 40대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했던 그 전투기가 바로 미그-29인데 1960년대 만든 호크 지력 유도 방식의 호크 미사일에도 이렇게 손도 한번 못 써보고 격추될 정도로 정말 허접한 전투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호크는 지력 유도 방식이에요. 계속 이제 이 발사 지점에서 레이더로 계속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가 그 레이더파하고 똑같은 주파수로 그냥 재밍을 딱 해줘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미사일을 그냥 엉뚱한 데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구형 미사일이 바로 호크예요. 우리 한국에도 호크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지금 그걸 이제 MSM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크 미사일에 그냥 이렇게 격추가 돼버렸는데 미그-29 북한에
지금 뭐 40대 도입하려고 했다가 다 도입 못하고 지금 뭐 있는 거 다 합해서 한 16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 F-15K 그리고 F-35, KF-16 이런 거는 자체 제모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뭐 바로 그냥 제밍 해버리죠. 그런 능력이 있고 아무튼 이 터키가 이렇게 미그 29 러시아를 전혀 겁내지 않고 격추시켜버릴 정도로 이런 큰 간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리비아의 정부군을 도와주어서 터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이 지중해 이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리비아에서 터키가 이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키프로스 북부에서 역시 이제 그리스와 하면서 UAE, 이집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다시 또 터키가 싸우고 있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또 싸우고 있고 또 지금 터키 동부 지역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지역에서 또 러시아와 격돌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터키는 도대체 이 전쟁 비용, 이 전투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뭐 전쟁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터키가 그런 능력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로 인해서 터키 경제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1세기 유럽 최대의 전차 획득 사업으로 평가되는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우리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수출형 K2PL 전차 모급을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 개발한 폴란드 수출형 전차 K2PL이 폴란드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0에서 처음으로 그 축소 모형이 공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아미 리코그니션이 현지 시각 9월 9일 보도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 육군의 요구에 맞춰 차체를 대폭 확대 개량한 K2PL 모델은 기존의 K2 전차보다 보기륜이 1개 더 추가되었으며 포탑과 차체 측면에 신형 장갑 모듈, 능동 방어장치 APS를 탑재해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K2PL 전차는 60톤급의 전투 중량을 가지고 있고 고성능 장포신 120mm 활강포와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폴란드의 최대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전차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고 그들의 공격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최강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은 폴란드 정부의 K2PL의 라이센스 생산 또는 기술 도입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폴란드 정부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800대 규모로 계획된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은 수백억 슬로티, 한화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되는데요. 만약 성사되면 한국산 무기 수출 역사상 최고액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 로템 이 K2 흑표 전차 지금 이제 모급을 딱 만들어 가지고 축소 모급 모형이에요.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 지금 보내놓았는데 이거 지금 보면 여기 그 포탑 전방, 포탑 측방 전부 뭔가 증가 장갑이 덧대어져 있어서 방어력이 대폭 강화된 것 같고 그리고 전면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지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측면도 사이드 스커트가 우리는 그냥 막 이 정도 되는 그냥 거의 뭐 판때기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붙여놨는데 이건 거의 뭐 이 정도 수준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사이드 스커트를 만들어놔서 측면에서 날아오는 RPG-7 같은 로켓에도 충분히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뒷면에도 이렇게 슬랫 아머를 설치해서 엔진 부분이 직격을 당해도 전혀 손상 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아주 방어력이 극대화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포탑에는 리모트 컨트롤로 사격할 수 있는 기관총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되어 있네요. 이 K2의 55 구경장 주포는 지금 현용 러시아 전차 전부 다 격파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에 르클레르 전차를 팔 수 있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프랑스는 거부했고 독일에도 레오파드2 A7 전차 판매할 수 있냐 독일도 거부했어요. 왜냐?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가 유럽 전체에서 최강의 기갑 전력을 가지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합동으로 지금
차세대 전차 개발하는 그 4세대 전차 개발하는 사업에도 폴란드 우리 좀 들어가자. 그것도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서방제 전차는 지금 K2 이 흑표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폴란드의 이 노조들이 또 반대는 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우리가 다 개발하자. 그래야 자기네들 일감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노조들은 주장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이 K2 흑표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그냥 현지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인들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 K2 흑표 전차는 여기에 보기륜이 6개인데 여기는 7개. 그래서 한 개를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차체를 이만큼 더 길게 만들고 포탑도 더 길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10조 원 정도 되는 이 사업에 현대 로템이 반드시 승리해서 지금 K2 흑표 전차 이전에 지금 K9 자주포가 이 지금 유럽 지역에 완전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K2 흑표 전차로 인해서 다시금 유럽 지역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이 개가를 한번 또 로템이 한화에 이어서 한번 올려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